그래서 제가 이 목차는 저희들이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프라믹스, 프로피도레, 사노피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제네릭을 저희들이 팔로우업에서 연구했고요. 그리고 이 후처리 공정의 결정화 연구, 또 결정 후에 용출의 관계성, 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생동 실험의 요즘에 문제가 되는 생동의 원인 뭔가 제 입장에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 산업은 상위 50개 중에서 작년 기준인데 작년에 매출이 8조 7천억 원 정도 되고 전년 대비 14.38 증가해서 국내 제약 산업은 세계 제약 시장보다는 2배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조 7천억 원에서 2005년까지 연평균 17.6% 증가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저희들이 노령화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약장사는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시장을 보면요 518조 그 정도 되고요. 북미가 48% 차지하고 유럽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이제 좀 일본이 우리의 48조 정도 되니까요. 일본이 우리의 6배 정도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먼저 인트로덕션 해보고 식물질 신약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계량 신약, 그 다음에 제네릭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개발 신약 허가 현황을 쭉 보시면 잘 알겠지만 LG생명과학의 팩티브가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동아제약의 발림전 치료제 자이데나 작년에 이게 돼서 지금 이 10개 제품 중에서 사실은 100억 이상 판매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자이데나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레바넥스, 뭐 동아제약의 뭐 천연물 신약이라고 스틸렌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식물질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분상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려요. 저게 지금 약물들이 새로 개발된 겁니까? 있는 지금, 거를 DDS를 개량한 겁니까? 아니 지금까지 DDS가 아니라 전체 신약으로 전혀 신약, 약물 자체가. 그래서 이제 개량 신약이라는 것은 기존 약물의 구조나 제재 용도 변경을 통해서 약간 변형해서 개발합니다. 좀 전에 그것은 이제 식물질 신약이고, 이것은 개량 신약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약품의 암노드핀 캠실레이트, 종근당 SK 말레이트, 유의 이제 복합제 신약이 되겠습니다. 맥스마이트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신약과 제네릭 중간 정도 되고요. 허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네릭보다 더 많은 전임상 임상자를 제출해야 되지만 신약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료 제출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식물질의 신약 개발에 비용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아주 들어가는 투자 대비 한 10억 정도 썼다 그러면 향후 지금 한미가 몇백억 팔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현재적으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국내 제약산업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FDA의 경우는요, 1985년부터 2000년 사이 허가받은 신약이 1035개 중에서 35%만이 식물질 신약이고 65%가 개량 신약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너릭이야. 제너릭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됐을 때 타사의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너릭. 그래서 요즘에 이 대형 제너릭 시장들에 우리 아주 PMS가 만료되고 특허가 만료되는 대형 품목들이 많이 생겨서 국내 랭킹 1위라는 동아제약도 제너릭 품목이 34개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릭 2011년까지 파이저의 아토바스타틴이라든지 로살탄이라든지 MSD, 사노피의 약물,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한 프로피도고레는 국내 59개사가 허가를 받았고요. 렐카니디핀은 오리지널은 자니딥이라고 또 레코르다티의 이태리 레코르다티 원료입니다. 이게 60여 개 제품이 지금 현재. 그래서 비메프라에서 153개. 저희들이 사실 제약사가 이렇게 많이 한 가지 제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했죠. 경제적으로 이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쉽기 때문에 영업으로 판다 이런 얘기거든요. 두 번째로는 특화된 기술이 없으면 이렇게 피 튀기게 썰어야 된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시장 상황하고 이 블랙박스 기술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제너릭 약품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너릭 약품 허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신약과 동일한 유효, 투여 경로, 효능 효과, 용법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물학적 공동성 실험에서 결과가 같아야 된다. 왜 그러면 다르느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식물질 신약이나 계량 신약보다 좀 용이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제너릭조차도 많은 회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와, 이것도 왜 이렇게 힘드냐? 실제로 이것도 현장에서는 아까 여러 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아주 팬시한 걸 제가 많이 봤는데 학교 다닐 때 보고서 뭐 10년 후에 봤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은 현장에서는 하여튼 제너릭도 쉽지가 않다. 우리가 선진국에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의학부는 한 80% 수준이고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 시행은 전문의학부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동 실험이 활성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생동 실험을 거친 의약품하고 보험량이 80%까지 늘어났고 지금 현재는 뭐 5개 제품에 대한 80% 인정하고 나머지 제품에는 10%씩 차등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6등으로 등록한 회사는 80%에 90%가 되니까 72% 약가를 받는 겁니다. 오리지널 대비. 7등한 회사는 72%에 90%.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7등 이내에, 최소 7등 이내는 해야 이 약가를 받을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포지티브 시스템이라 그래서 지금 FDA 협상하고 있는 한 이슈가 오리지널 약가 80% 내려라. 그리고 나머지 제너릭 80%다. 88에 64. 1등이 64%다. 이게 도입되면 국내 제약회사 또 많이 힘들어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허 말고 PMS 종료 전에 허가를 신청해서 종료와 동시에 제품을 발매해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미국의 제너릭 사용 비중은 36%입니다. 금연 비중은 8%입니다. 영국, 선진국은 다 제너릭을 장려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들 돈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 한 20%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사들이 사후 성분용으로 해서 사후 처방한다. 그럼 35%로 증가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35% 정도는 돼야 일이 좀 원료업계도 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너릭은 이와 같이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의학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관의 정책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제너릭을 활성화해주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도의 제너릭 선두기업은 람박스나 닥터레드 있었는데요. 지금 얘네들의 매출은 3조, 1조 5천. 원래 얘네들이 5년 전만 해도요. 동아시아하고 매출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인도는 제너릭으로 이제 카피하고 몰아붙였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걸고 많이 먹자. 우리 신약 개발이 모르지. 그래서 저도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결국은 가서 이 제너릭도 신약의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너릭 회사들이 제너릭 기술도 지금 굉장히 사실은 그러니까 균형적인 발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도와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사실은 원료 자체가. 원료가 자체에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원료에 대한 국내 수급도는 16.6%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료 자체가 기술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어떤 기술이 아주 창의적인 리드 기술 아니다 그러면 실제 현장 기술로는 다 종속이 되어 있다고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카이랄리티하고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는 이게 이제 탈리도마이드도 이제 임신부의 기형이 이제 원래 진경제로 썼다가 임신부에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많은 이제 카이랄리아품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RS 약효종으로 스위치하자 그래서 96년에 S 이브프로펜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암노핀 대신에 우리 암흑약품에서 엄청 싸우고 있는 건데요. 소송이 걸려 있는 거죠. 이제 라세미에 이거 붙인 거는 우리가 레졸루션에서 같은 영어로 갔는데 타영어로 가자. 그래서 SK에서는 S 암노핀 제티스테이트로 국내 및 해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 신약의 개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이제 크로피도겔 바이설펜트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사이언프리딘이라고 크로로벤젠이고 이쪽이 S 프로톤이고 이쪽에 이제 N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황산솔트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사노피 아벤티스죠. 2004년에 합병을 해가지고 세계 3위의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노피가 개발하고 함량은 75ml입니다. 인명병원 신경에서 다음 소리. 프라벡스 매출에는요 630억 원이고 2005년에 작년대는 835억. IMS 기준으로 국내 판매량 1위입니다. PMS 만료 1위. 이제 PMS라고 하면 이제 의약품 재심사 마지막에 이제 말하자면 6년간을 우리나라에서 신약 인정기간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임상 4상의 개념이 되겠죠. 국내 59개 회사입니다. 제가 정확히 원료 회사는 54개 회사거든요. 요즘에 뭐 계속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 날짜 보니까 59개사가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보험약관은 tidak. 다음 주. 그래서 국내 처방에 실제 상용화되고 있는 약들의 두 번째가 이 프라이드 수정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산업계 아벤티스의 831호. 저희들이 이제 그 잔이도 해갖고요.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 시장으로 나온 건 이제 스틸렌인데 이거 천연물 신약으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약에 대한 기준이 약간은 모호하지만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래서 조인스론으로 이렇게 있는데 207억 국내 시장. 이게 사실 우리 국가 정책적인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한 200억 정도 하고 나머지 보면 특이한 거는 아모디핀, 한미약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량시장 350억. 파이자 약물 로바스터를 1위를 뺏은 거죠. 똑같은 약물인데 염을 달리해갖고 이 시장에 1000억 시장을 350억인데 앞으로 더 뺏어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너릭이 딱 특허 만료되면 50% 매출이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피도를 저희들이 이걸 개발하려고 ISF 특허 조사를 시작해보니까 폼 3, 폼 4가 있고 폼 1, 폼 2가 있고 테바가 특허를 갖고 있고 사노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금 현재 상황에는요. 2011년이 에스크로피도글에 대한 특허 만료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PMS가 끝났는데 기다릴 수가 없다. 소송하자. 우리도 가만히 돈 벌 수가 없죠. 그래서 소송을 해갖고 소송 진행 중입니다. 사노피의 폼 2는요. 폼 2라는 것은 결정형 폼만 좀 달리한 겁니다. 같은 에스크로피도글인데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2019년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노피의 전략이 뭐냐? 기본 원물질 끝나고 계속 물질 특허 연장하는 거죠. 기본 달리해갖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이번 7월에 났나요? 네, 그랬는데 사노피가 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러 회사가 하려고 하는데 당첨. 그래서 만약에 사노피가 등록이 특허 청구항을 보면 1위 우선성 프로피도글의 약작전이고요. 이 염산형 항산형. 그래서 무효심판 가면 사노피가 완전히 승소하면 2010년 3월까지 계량시장의 진행이 발문이 불가한 거고요. 1항만 무효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노피가 패소하면 계량시장이나 제너릭이 발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심이 끝난 상황에서는 지금 계량시장이나 제너릭 다 발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 상황은 국내 아까 말씀드렸듯이 59개 저희들이 국내 최초 원료 허가를 받았어요. 최초 원료 허가 받기는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1년에서 2년.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 다음은 15제입니다. 우리가 품대를 메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폼 2에 대한 등록입니다. 폼 2에 대한 등록인데 얘네들이 폼 1은 2011년까지 특허를 적용하고 폼 2는 2019년까지 적용했습니다. 뭐가 좋냐? 폼 1보다 좋더라. 뭐가 좋냐? 스테빌리티, MP, IR, 엑스데이팅이 다르고 일단 제재학적으로 용이하다. 레스 일렉트로스틱 대한 폼 1보다 스티킹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재할 때 솔리비티도 감소해도 연령학적으로 안정성이 있다. 기존 특허를 연장한 특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방법대로 하면 기존의 방법은 사이머프리딘에다가 하이드로스 벤자다이드를 반응합니다. 이 사이머프리딘을 가진 중간체를 만들어서 이 중간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중간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베이스 하이드로시스나 에시드 하이드로시스를 시켜갖고 최종 에시드 컴파운드를 만든 다음에 이 에시드 컴파운드를 사이렌 클로라이드에서 메틸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라세믹 컴파운드를 얻은 다음에 이 라세믹 컴파운드를 지금 레졸루션 하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는 뭐 카이랄 의약품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기업체에서 상용화되기 쉬운 것은 나야스테름으로 만들어서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은 버리지 않고 반은 이제 에스티크 그러니까 쉽게 베이스 타이어로 라세마이제이션 시켜서 다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다른 방법들은 사우피의 방법인데 캠파 서퍼닝 에스를 분리해가지고 48%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링 자체를 사이먼피리딩 출발 물질을 관리해서 아미노 사이먼으로 해갖고 나중에 링크로스를 시킨 스킨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해보니까 저희들이 캠파 서퍼닝 에스로 팔로우를 해보니까 실제로 맥시멈 인등 한 40% 나옵니다. 그래서 라셀링 한 다음에 에스크로프도를 레졸루션 한 다음에
스킬 자체는 뭐 팬시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현장 작업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이드 에시드 만드는 것 자체가 산 넣고 인플럭스를 끓이는 반응인데 보통 반응이 돼서는 안 되고 하스톨린 C라는 특수한 반응이 있어서 내산성인 리액터를 써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들의 합성 기술은 요거를 에스트리피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레졸루션을 좀 특이하게 해서 좀 특허 추가해요. 그 다음에 폼1 폼2를 컨트롤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인 결정과의 합성법의 정리. 이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유해물질 인퓨리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정 라인은 뭐냐? 결정의 X, Y, Z 축 가운데 X, Y, Z 똑같이 있는데 뒤에 이 거리가 달라서 결국은 쌓이는 건 똑같은데 거리가 다르니까 길이가 달라지니까요. 그 렉틴 포인트 달라지겠죠. 솔루트 달라지죠. 케미칼리 아이덴 같지만 피지컬리 디퍼런트한 그런 것을 폴리머리즘입니다. 그래서 RBA, EBA에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이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파워 X를 찍어보고요. DSCF제 인주의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의 기준은 뭐냐면 기준엔 저런 거 없습니다. 그냥 USP 기준은 이렇게 이화학적 온스펙 되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폴리머 프리즘이 맞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폼 안에 대한 얘네들의 특허와 폼 2의 특허를 비교해보면 MP는 이게 더 폼 안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더 안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MP가 근데 얘가 더 안정하다고 특허를 내서 등록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 MPIR에서 결국은 이게 프라이버스가 이게 안정하다. 용해도도 이게 훨씬 더 안 녹으니까 안정하고 연락적으로 뭐 얘네들이 정정기도 측정해보니까 페라데이 게이지 해보니까 훨씬 더 이게 정정기성이 없더라. 그러니까 제재할 때 용이하다는 것을 이런 테크니컬 리포트를 통해서 권리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폼 안에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쪽에 투 세탁 값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다음 폼 2에 대한 걸 아이덴티피케이션 합니다. DSC를 찍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C에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IR로 찍어도 폼 2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엑스레이는 학교에다 맡기고 IR만 찍는데 IR만 찍는 친구한테 계속 맡기면 금방 이게 되는다. 그 다음에 이제 믹스적인 거에 대한 엑스레이. 만약에 인테리어 섞였을 때 어떻게 되겠냐. DSC 섞였을 때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플릿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원료 합성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제품으로 나가려면 저희들이 마이크로라이즈나 어떤 일정한 스펙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에어젠릿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브로드한 어떤 파티클 사이즈를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또 그 에어의 압력을 조절해서 일정한 입자원 고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쇄 전압 분쇄부에 셈을 찍어서 실제 결정 입자들이 이게 20만 그러니까 얼마큼 됐다 이거 하고 전체적으로 다 결정 형태하고 모양을 확인합니다. 이건 이제 레바밀피드라는 거 이제 하나 보여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소파콘에서 현재 유기한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제재 팀장님 계신 우리 한 박사님이 하는 일들이 이제 용출, 제재 제약회사에서 이제 용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재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보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인비트로 시간이나 다름없어요. 인비트로를 pH 뭐 여러 조건에서 여러 가지 제재에 따라서 용출 시험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편차 없이 일정하게 이렇게 용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원료하고 대조하고 쓴 어떤 하나의 약물의 패턴인데 결정 형체에 따른 용출 형태의 변화가 가장 심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폴리모프리즘에 대한 용출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료 입자 사이즈에 대한 용출 형태입니다. 원료 입자가 아무래도 고우면 고울수록 용출이 잘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 고화가 안 되죠. 마이크로라인 너무 심하고 원료 유동성에 따른 제재 용이성이 떨어집니다. 너무 용출이 달리고 그래서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출 실험을 이건 이제 잔이립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분목인데 이거를 쭉 해보니까 유에서 대조약을 잔이립에 레코데트 하고 또 이걸 해보니까 좀 다르다. 그래서 배지별로 XRD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해서 컨펌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비트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인비보는 바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사실 뭐 건강한 사람한테 A조, B조 나눠서 대조하고 시험들은 크로스를 먹여서 혈중의 약물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뭐 에러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데 그 전에 인비트로가 잘 안 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큰 문제 없지만 인비트로에서도 인비트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업앤다운이 심하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 가서 문제가 일으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생존까지 끝났을 때 제너릭에 대해서 처음 개발부터 시작해갖고 파이널까지 약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바이오빌트가 신약과 제너릭이 이제 동등하다. 이걸 끝나면 이제 일반 우리 카피약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특허 주제는 새로운 폼을 개발해서 주제 핵심성 진보성 주장하고 폼 투 포만 그다음에 아까 제제약적으로 유리하다. 그다음 결론이 뭐냐면 원료 합성의 입자 결정화 영향을 결승입니다. 약물 제제된 융침 및 약효의 영향을 미칩니다. 약효가 없는 약이 시중에 많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그죠? 용해성, 잔존성 기술적으로 볼 때 혁신성과 진보성을 주장해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추세다.